대한민국 물류의 정점, 성진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했다. 강서구는 통유리 너머로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것은 거대한 제국이 아닌 텅 빈 공업뿐이었다.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에게 남은 것은 탐욕스러운 이사회의 알력 다툼과 엄마 잃은 두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뿐이었다. 아내의 낡은 일기장에서 발견한 시장의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정직한 땀방울이라는 문구만이 유일하게 가를 숨쉬게 하는 통로였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회장의 갑옷을 벗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진짜 삶의 온기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성진그룹 회장 강서구는 재래시장 대박국수의 어설픈 주방 보조강 씨가 되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맞춤 정장 대신 늘어진 티셔츠와 낡은 앞치마를 둘렀다. 밀가루 반죽조차 제대로 치지 못해 구박받는 신세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 투박한 타박 속에서 기이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시장의 거친 생명력은 온실 속에서만 자라온 두 아들 지훈과 지우에게는 낯설고 조금은 무서운 세계였다.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찾아왔다.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막내 지우가 골목으로 튀어나갔고 때마침 거친 배기음을 내뿜으며 배달 오토바이가 질주해 왔다. 서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던 그 순간 누군가 바람처럼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야간학교 교사 이한나였다. 아스팔트에 쓸려 팔꿈치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한나는 놀란 지우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땀과 먼지로 헝클어진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빗겨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비싼 천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내가 떠난 후 그 누구도 아이들에게 그토록 조건 없는 다정함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구의 가슴 깊은 곳,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댐에 미세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서구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한나를 쫓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력이나 배경을 전혀 모른 채 그저 힘겨운 호라비 강 씨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퇴근길 그녀가 수줍게 건네준 팔다 남은 고로케와 우유 하나는 그가 펜트하우스에서 마시던 최고급 샴페인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를 주었다. 서구는 옥상 평상에 앉아 그녀와 멸치국수를 나눠 먹으며 생애 처음으로 의심이 아닌 안식을 느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한 복선을 깔아두고 있었다. 한나의 맑은 눈동자 뒤에는 성진그룹의 횡포로 몰락한 가문의 아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는 원수의 우두머리가 바로 눈앞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 이 남자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비극적인 진실은 수면 아래 잠겨 있었고 붕어빵을 품에 안고 아이들에게 달려가는 서구의 뒷모습 위로 위태롭지만 아름다운 노을이 붉게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서구는 집으로 돌아와도 한나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다. 좁은 원룸,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허름한 가구들, 조명이 약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벽. 지훈과 지우는 식탁에 앉아 투덜거리며 내일 도시락 반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그 익숙한 불평을 들으면서도 서구의 의식은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도 자신보다 아이를 먼저 챙기던 여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던 사람. 그저 지나가던 행인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같았다. 그는 문득 아내의 일기장 속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시장의 국수 한 그릇에는 정직한 땀방울이 담겨 있다. 어쩌면 오늘 본 그 손길 또한 같은 결의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반짝이는 금보다 사람에게 묻은 삶의 냄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며칠이 지나면서 그 우연한 만남은 점점 일상이 되어갔다. 한나는 시장 안야간학교의 교사였다. 낮에는 상인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문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어른들과 함께 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글자 배우기일지 모르지만 한나에게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도구처럼 느껴졌다. 서구는 국수집에서 일하는 틈틈이 야간학교 근처를 서성이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핑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핑계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자신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한나가 아이들에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녀가 지친 상인들에게 건네는 짧은 격려를 듣고 싶었다. 한나는 그를 대박국수의 주방 보조강 씨로 알고 있었다. 하루 종일 설거지와 반죽으로 손이 부러터진 가장. 퇴근 후에도 아이들 도시락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친 아버지. 그녀의 눈에 비친 서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서구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권력과 돈을 벗겨낸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자기가 진짜로 되고 싶었던 어떤 사람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어느 날 밤 야간학교 수업이 늦게 끝난 뒤였다. 지독한 하루였다. 국수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육수통은 몇 번이나 바닥을 드러냈다. 설거지통에는 산처럼 그릇이 쌓였고 밀가루 반죽은 손가락 사이에 들러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았다. 주인 할머니의 잔소리는 유난히 길었고 아이들은 저녁을 늦게 먹었다고 투덜거렸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던 그날, 서구는 건물 옥상 평상에 올라섰다. 시장 건물 꼭대기,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야간학교 교실 바로 위였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뜨거운 주방 속에서 하루 종일 견디느라 달아올랐던 피부를 식혀주기에는 오히려 시원했다. 그는 허리 한쪽을 붙잡으며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옥상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한나였다. 손에는 검소한 비닐봉지 하나와 싸구려 플라스틱 용기가 들려 있었다. 용기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멸치 육수 특유의 구수한 냄새와 잘게 썬 파가 섞여 풍겼다. 시장에서 남은 재료를 모아 끓인 소박한 멸치 국수였다. 한나는 마치 이곳에 누가 있을 줄 알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다가와 평상 위에 국수 그릇을 내려놓았다. 지친 하루를 끝낸 사람들끼리 나누는 작은 야식 같은 풍경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말은 오가지 않았다. 대신 밤 공기와 국수김이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서구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혀를 살짝 댈 만큼 뜨거웠지만 그 온도마저도 지금의 그에게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화려한 호텔 뷔페의 스테이크보다 수억 원짜리 와인보다 이 한 그릇의 국수가 더 깊이 몸과 마음을 데우고 있었다. 한나가 건넨 김치 한 조각은 이미 살짝 쉬어 있었다. 그러나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새콤한 맛이 하루의 피로와 뒤엉키며 묘한 안정을 줬다. 세상 가장 부드러운 위로는 때로 가장 소박한 음식의 형태를 하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서구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는 옆에 앉은 한나를 힐끔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하루 종일 아이들을 챙기느라 지친 눈가, 그러나 쉽게 꺼지지 않는 눈동자의 온기. 그녀는 꾸미지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하루를 견디고 누군가를 돕고
자신의 상처를 조용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서구는 그런 그녀에게서 낯선 감정을 느꼈다.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자신이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재력, 지위, 화려한 배경 그 모든 것 없이도 누구보다 곧게 서 있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끌어안고 아무 데가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굳건한 자존감과 성실함 앞에서 그는 오히려 위축되는 기분마저 들었다. 한나는 그가 내내 아이들 이야기만 할 때마다 은근히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 어떤 점에서 예민한지, 지우가 어떤 상황에서 유난히 겁을 먹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공부 이야기까지. 서구의 대화는 늘 아이들을 중심으로 맴돌았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서툴고도 진심 어린 아버지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세상에 좋은 아버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일찍 배워버린 사람이었다. 그룹의 탐욕으로 인해 몰락한 자신의 가정, 책임감에서 도망친 어른들, 상처만 남기고 떠나버린 어른들의 얼굴이 그녀의 기억을 스쳐갔다. 그런 그녀에게 퇴근길에 아이들이 먹고 싶다던 붕어빵을 품에 안고 전력 질주하는 서구의 모습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장면이 되었다. 그날 저녁 시장 앞 붕어빵 트럭 앞에서 그는 거스름돈까지 철저하게 계산하며 몇 개를 샀다. 이미 다 식어가는 붕어빵을 소중한 선물처럼 받아들고 한 손으로는 봉지를 가슴에 품고 다른 손으로는 흘러내리는 아이들 책가방 끈을 챙기며 골목을 뛰어가는 그의 뒷모습. 어설프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부성애가 담겨 있었다. 한나는 그런 장면들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경계는 그 무렵부터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가난한 가장이라면서도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싶어하는 남자.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주려 애쓰는 사람. 그 투박한 진심이 어느새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서구에게도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그의 하루는 회장실이 아니라 시장과 국수집과 야간학교 주변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이사회 서류를 넘기던 손은 밀가루 반죽을 치고 회장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던 눈은 이제 아이들의 헝클어진 머리와 한나의 지친 뒷모습을 좁고 있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이 경계하고 피했던 감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임을. 자신이 철저히 의심해온 여자라는 존재 안에도 이런 순수함과 강단이 공존할 수 있음을. 하지만 이 잔잔하고 따뜻한 변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때쯤 성진그룹의 또 다른 한 구석에서는 전무가 조용히 판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는 이미 회장의 무력함을 확인했고 그 공백을 파고들어 성진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기술 탈취, 협력업체 압박, 내부 인사 조작.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음모는 서서히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그 음모의 중심에는 과거 한나의 가문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손길이 있었다. 한나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이 남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자신의 원수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구 또한 몰랐다. 지금 자신이 위로받고 있는 이 여자가 과거 전무의 탐욕이 무너뜨린 한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가장 따뜻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진실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던 다정한 손길 아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한 달이 흐르는 동안
강서구라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명품 펜을 쥐던 부드러운 손바닥에는 어느새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혔다. 손톱 사이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남아 있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밤 10시까지 쉼없이 몸을 움직이는 생활. 허리를 굽혀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고 뜨거운 증기 속에서 땀을 흘리는 일상. 그 고단함 속에서 서구는 역설적으로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회장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주방의 뜨거운 증기가 훨씬 더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지훈과 지우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시장의 비린내와 소음에 인상을 찌푸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상인 아저씨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 떡볶이 할머니가 건네는 간식을 수줍게 받아먹고 한나의 야간학교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브랜드 운동화는 이미 낡아 있었지만 그 신발이 밟는 땅은 훨씬 더 단단하고 진실했다. 그리고 한나와의 거리는 눈 녹듯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퇴근 후 서구와 한나는 종종 야간학교 옥상에 올라 시장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숨기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가난하지만 꿈만큼은 누구보다 크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 서구는 그런 한나의 모습에서 아내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서구는 한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낡은 손수건이었다. 시장 구석의 작은 청가게에서 산 아무런 브랜드도 없는 평범한 면 손수건. 하지만 서구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빨아서 구김 하나 없이 다림질까지 해서 건넸다. 항상 아이들 챙기시느라 손수건도 제대로 못 쓰시는 것 같아서요. 한나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보다 이 투박한 손수건이 훨씬 더 깊이 마음을 울렸다. 고마워요. 정말. 한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를 잃고 가문이 몰락한 뒤로 한나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무장해야 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서구의 서툰 배려 앞에서 그녀의 단단한 갑옷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 사이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평온한 일상이 깊어질수록 폭풍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침내 폭풍이 터졌다. 야간학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던 시간이었다. 갑자기 학교 정문으로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 그들은 명함도 내밀지 않고 거칠게 학교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여기 곧 철거 들어갑니다. 빨리 나가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다. 용역이었다. 전무가 보낸 칼날이었다. 한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수업 중입니다. 돌아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용역들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수업? 여기 곧 없어질 건데 무슨 수업이야? 그들 중 한 명이 교실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서구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낡은 티셔츠를 입고 주방일로 지친 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회장실에서 수천억 원의 계약을 결정하던 그 눈빛이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내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구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용역들은 잠시 주춤했다. 이 남자의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도 돈을 받고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비켜.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그들 중 덩치가 큰 남자가 서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서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더욱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돌아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회장으로서의 권위가 스며들어 있었다. 용역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이상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주방 보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일을 시작한 이상 그들도 물러설 수 없었다. 그리고 싸움이 터졌다. 용역 중 한 명이 서구를 밀치려 했고 서구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수십 년간 태권도와 유도를 배운 서구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용역의 몸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서구는 교실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화려한 무술이 아니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 한나는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서구의 움직임은 거칠었지만 정확했다. 용역들을 제압하면서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들을 교실 밖으로 밀어냈다. 그의 등 뒤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구라는 존재가 주는 강렬한 안도감을 느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보호받는 느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용역들은 결국 물러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구의 셔츠 소매가 길게 찢어졌다. 빗물이 새어 들어온 교실 바닥은 미끄러웠고 서구는 균형을 잃으며 벽에 부딪혔다. 그 순간 찢어진 소매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드러났다. 한나의 눈이 그것을 포착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억 원대의 명품 시계.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그 시계는 주방 보조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다. 한나의 시선이 시계에서 서구의 얼굴로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올라갔다. 서구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소매를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찢어진 천은 더 이상 그의 비밀을 숨겨주지 못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한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안에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빗물이 천장의 틈새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똑, 똑, 똑. 서구는 천천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강서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성진그룹이 회장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한나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성진그룹. 그 이름은 그녀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다. 아버지의 기술을 탈취하고 가문을 몰락시킨 바로 그 그룹.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남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자신이 사랑하기 시작했던 그 남자가. 거짓말이지? 한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구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속인 것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나의 손이 날아왔다. 탁! 서구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따끔한 통증이 뺨에 퍼졌지만 서구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그 분노를 받아냈다.
그럴 자격이 있었다. 내 아버지를 기억해? 한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한철, 당신 그룹이 기술을 빼앗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내 아버지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구의 눈이 커졌다. 이한철. 그 이름은 서구도 기억하고 있었다. 전무가 주도한 기술 탈취 사건의 피해자. 서구가 해외 출장 중일 때 벌어진 일이었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서구는 그때 전무를 문책했지만 이사회의 압력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비겁함이 지금 이 순간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미안합니다. 서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신이 진심이라고 믿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도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도 모두 진심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다 거짓이었잖아. 나? 아닙니다. 서구가 한 걸음 다가서며 간절하게 말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모든 것, 당신과 함께한 시간,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가까이 오지 마. 당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구가 건넨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내 그의 발 앞에 던졌다. 그 투박한 손수건이 빗물 웅덩이에 떨어지며 젖어갔다. 빗물이 더욱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구는 그 빗속에 서서 한나가 교실을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서구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빗물에 젖은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서구에게 다가왔다. 아빠 괜찮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다. 그리고 그 눈물이 얼마나 뜨겁고 아픈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했다. 그날 밤 서구는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회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전무의 비리를 폭로하고 한나의 아버지에게 정의를 돌려줘야 했다. 그것만이 한나에게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구는 밤새 자료를 정리하며 전무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쉼없이 움직였다. 시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모은 증거들, 밤마다 파헤친 비자금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3년 전 아내의 차량 사고와 관련된 정비소 녹취록.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한나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서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시장 골목, 꺼져가는 가로등, 그리고 어둠 속에 잠긴 야간학교. 그는 다짐했다. 회장의 자리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한나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녀의 아버지에게 정의를 돌려줄 것이다. 그것이 비겁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폭풍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침은 평화롭지 않을 것이었다. 성진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펼쳐질 최후의 대결. 전무와의 피할 수 없는 충돌. 그리고 한나에게 진심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
모든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한나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울고 있었다. 손을 뻗어 눈물을 닦으려다 그것이 서구가 건넨 바로 그 손수건임을 깨달았다. 밀가루에 얼룩지고 몇 번이나 빨아빛이 바른 그 평범한 천 조각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서구를 미워하고 싶었다. 증오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땀 흘리며 일하던 모습,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원수였다. 아버지의 삶을 무너뜨린 그룹의 수장이었다. 이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한나는 숨이 막힐 듯 괴로워했다. 비는 밤새 내렸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서구와 한나,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긴 밤을 보냈다. 사랑과 증오, 진심과 배신, 용서와 복수, 모든 감정이 뒤엉켜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서구는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시장의 숨은 강씨로 머물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서구는 오래 닫혀있던 금고를 열었다. 회장 명함과 사라졌던 시계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자리, 자신의 책임,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도망치는 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는 결심했다. 다시 회장의 자리로 돌아가 전무의 죄를 드러내고 한나의 아버지 이한철의 명예를 되돌려 놓겠다고. 그것만이 자신이 한나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서구는 낮에는 국수집일을 계속하며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다. 전무가 주도한 기술 탈취와 비자금, 재개발 뒤에 숨은 협박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모았다. 법무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고 검찰과의 교감도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감정만으로 들이받을 수는 없었다. 반드시 확실하게 끝내야 했다. 폭풍 같은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고 마침내 판을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상석은 비어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전무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다. 그는 서구가 폐인이 되어 시장 바닥을 전전한다는 소문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늘 이사회를 통해 회장 회의만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었다. 승리에 도취한 전무가 의사봉을 잡으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강서구가 걸어 들어왔다. 낡은 티셔츠와 앞치마는 사라졌다.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수트,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냉철한 눈빛. 그는 3년 전보다 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압감은 예전의 차가운 오만함과는 달랐다.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배운 생존의 치열함과 아이들을 지키려던 가장의 절박함이 더해져 묵직한 무게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자리에 누가 앉으려 합니까? 서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전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서구는 상석으로 걸어가 전무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던졌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지난 시간 동안 시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모은 증거들과 밤새 파헤친 전무의 비자금 내역이었다. 이한철 씨의 기술 탈취, 시장 상인들에 대한 불법 협박, 그리고
서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가 분노로 일렁였다. 3년 전 제 아내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입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다. 이사들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전무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함정이야. 강서구, 내가 감히.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일렬로 들어오고 있었다. 전무가 몸부림치며 끌려나갔지만 서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눈먼 남자가 아니었다. 그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는 리더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사회는 침묵했고 누구도 그의 결정을 막으려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서구는 잠시 회의실 창가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봤다. 비가 그친 도시는 맑아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시장의 좁은 골목에 머물러 있었다. 멸치 육수 냄새, 떠들썩한 상인들의 목소리, 밀가루가 잔뜩 묻은 자신의 손, 그리고 아이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던 한나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뉴스 속보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TV 화면에는 강서구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시장 상인들에게 사죄했다. 특히 기술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한철 씨의 명예회복을 약속하며 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설립과 함께 야간학교 부지를 포함한 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생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성진이 저지른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한 약속입니다. 텅 빈 야간학교 교실에서 한나는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불 꺼진 교실 한가운데에 혼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의 서구는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었지만 한나의 눈에는 빗속에서 찢어진 셔츠를 입고 내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외치던 그 남자가 겹쳐 보였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사용했다. 한나는 TV 화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닌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구는 바로 한나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진심이 그녀의 상처에 닿아 서서히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는 묵묵히 그룹을 개혁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시장 상인들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다. 전무와 그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성진그룹은 구조조정이 아닌 반성을 택했다.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고 기술을 탈취당했던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협약을 맺었다. 시장 현대화 지원 기금이 조성되었고 야간학교 운영비는 최소 10년치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었다. 지훈과 지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낡은 운동화를 신고 봉사활동을 나갔고 종종 시장에 들러 떡볶이를 사 먹으며 상인들과 안부를 나눴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고 사람의 귀함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었다. 한나 역시 그 1년을 견뎌냈다. 처음에는 TV만 켜지면 채널을 돌려버렸다. 그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쿡쿡 쑤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사로, 뉴스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사실들 속에서 한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말로만 사과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복권시켰고 그가
평생 꿈꾸던 정직한 기술자의 삶을 뒤늦게나마 세상에 알렸다. 시장 상인들이 더 이상 철거의 공포에 떨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었고, 야간 학교가 안심하고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한나는 수업 중 칠판에 이한철 장학반이라는 글자를 적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의아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볼 때 그녀는 겨우 웃으며 말했다. 이 교실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기술을 만들던 한 사람의 이름을 따왔어요.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오래도록 숨기고 억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이제야 비로소 그를 꺼내놓을 수 있게 된 해방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렇게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붕어빵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고 대박국수의 육수 끓는 냄새는 변함없이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1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재개발의 공포가 사라진 상인들의 얼굴에 활기가 돈다는 점이었다. 새로 칠해진 간판들, 조금 더 밝아진 가게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인사가 한층 여유로워진 공기 속에 묻어 있었다. 그 활기찬 저녁, 익숙하면서도 낯선 손님이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코트깃을 세운 강서구였다. 그는 수행비서 없이 홀로 와서 주방이 가장 잘 보이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한나가 앞치마를 두른 채 멸치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서구와 눈이 마주쳤다. 1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팽팽하게 얽혔다. 한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다시 일을 시작했다. 무언가를 정리하듯 조용히 국수 삶는 물을 확인하고 그릇을 꺼내고 고명을 준비했다. 서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10분, 20분. 주문도 하지 않은 손님을 위해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마침내 한나가 쟁반을 들고 걸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멸치 국수 한 그릇. 고명은 투박했고 국물은 진했다. 오랜만이네요. 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나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서구의 앞에 놓인 국수를 가리켰다. 아직 주방 보조 실력이 그대로네요. 생각하느라 면이 좀 불었어요. 그것은 한나 나름의 용서이자 환영의 인사였다. 면이 부를 만큼 당신을 기다렸다는, 그리고 당신의 그 투박했던 진심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 서구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칫하고는 고개를 들어 한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불은 국수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는 국수를 한 입 가득 넣었다. 뜨거운 국물과 부드러운 면발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지난 1년의 그리움과 미안함을 녹여내렸다. 화려한 회장실의 만찬보다 이 좁은 국수집의 한 끼가 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었다. 한나는 말없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서구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 조용한 동작 속에 더 이상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답이 담겨 있었다. 시장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가게 셔터를 내리는 소리, 붕어빵 굽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브레이크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김서린 창문 너머로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밀가루 묻은 손으로 빚어낸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 끝에서 이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